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 포플입니다. 네, 포인플렉스님, 부동산 사부가 1년이 안 되는 시기에 팟캐스트를 거쳐가지고 방송국까지 우리가 개국을 하게 됐잖아요. 네. 소감은 어떠세요? 팟캐스트에 이어서 방송국까지 조인하게 되니 개국 공신이라고. 그렇죠. 개국 공신이시죠? 예, 그렇게 자찬할 수 있을까요? 네, 자찬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국 공신의 말로는 네, 뭐 그다지 그렇죠.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개국 공신의 말로가 좋았던 적이 없었던지라 조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네, 항상 팽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는 게 개국 공신의 일반적인 운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러분은 지금 추선님이 포프를 조만간 팽하겠다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고요. 첫 번째이니만큼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첫 방송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사부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네, 대선 후보들 부동산 공약 활성화보다는 규제에 초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대책 방향을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규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니 해도 작년 말에 1355조 원가량 가계부채가 늘어나다 보니 가계부채를 줄여서 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 이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니 그렇게 대출을 줄여버리면 시장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시장 위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규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제가 대충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TV나 DTI 체제에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가계부채 총량제, 즉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총량적인 관리를 하자,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 공약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가구를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계시네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DSR을 이미 지금 정부에서 도입하겠다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지금 도입 추진 중 아닌가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LTV나 DTI 시스템보다는 그쪽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보유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최초 공약은 보유세를 0.75%에서 약 1%까지 올리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셨어요. 그래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와 관련된 인위적인 규제는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필요시 LTV나 DTI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에서 얼마를 더 강화하신다는 소리인지. 근데 원래 지금 작년에 완화를 한 거잖아요. 1년 한시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역시 DTI나 LTV 등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조금 더 진보적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는 집단 대출에도 DTI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역시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겠다. 뭐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DTI나 LTV 즉 뭐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까 네. 이거를 줄이겠다. 이런 전체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안 되었네요. 아직. 왜 그러냐면요. 경남도지사를 그만두신 지가 며칠 되시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워낙 이제 복잡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부동산 정책이 정해지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추후에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다만 그간 경남도지사로 추진했던 정책들을 보면은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경남도지사 할 때 가장 큰 업적이 뭐였냐면은 진주의료원 폐쇄라든가 네. 그리고 아이들 급식비를 중단시켜가지고 경남도에 빚을 많이 갚았다. 네. 그걸 이제 현재
자기의 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채에 대해서는 역시 그다지 우호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뭐 그 정도 예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오는 7월 말 종료되는 LTV DTI 완화 조치가 더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달 초에 주택업계에서는 예비 후보자들에게 이 LTV DTI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LTV나 DTI가 한 7월 말로 그 완화 조치가 종료가 돼요. 그래서 원래 1월과 2월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유일호 부총리가 그냥 더 1년 갈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말년병장이라 힘이 하나도 없고, 나간 입장이니까 그렇죠. 뭐 좋은 말 다 네, 할 그리고 수 이제 있죠.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결심을 하냐에 따라서 7월 말에 이게 그 LTV와 DTI 완화 조치가 연장될지 말지의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한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올해 두 가지 변수를 보면 네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 하나하고 12월 말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됐느냐, 유예되느냐, 그 여부가 이제 그 두 번째 변수다. 그래서 올해 가장 큰 변수 두 개에 대해서는 지금 잊지 말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사입니다. 수도권 전셋값 진정세, 하반기에는 강남발 역풍 우려. 올 한 해 전세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 한 해는 전체적으로 전세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강남권 재건축 위주로 인해서 상승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표에 보시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3월까지 전세 가격 변동률이 보이시죠? 보시면은 전남과 제주 정도만 올랐고 지금 그 외의 지역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권이에요. 그래서 아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수도권 쪽으로 올라와 수도권만 지금 보면 역시 1분기 수도권 전세가는 하락을 해서 안정세를 보였고요. 2분기 이후에도 재건축이 몰려있는 과천과 강남 정도를 빼면 국지적인 불안은 있겠지만 전세시장은 대체적으로 평온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사진 지금 때문에 전북 충북이 안 보이긴 하는데요. 역시 마이너스 수치이고요. 예, 마이너스 한 0.3 정도 수치로 아주 비슷합니다. 과천과 강남을 말씀하셨는데 강남 사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세값이 진정세가 계속 유지될까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둔천주공만 해도 6천 세대가 지금 7월 달에 이주 예정이고요. 네. 개포 4만 해도 한 2,800세대, 3천 세대 정도가 이주 예정이라 한 2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기사에는 1만 6천 세대 이주로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 12,000개 정도 이주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입주는 한 4,300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는 한 12,000개, 입주는 4,000개라고 하면은 뭐 수학 조금만 산수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네네. 그 많은 사람이 어디로 그렇죠. 가겠어요? 이제 강남발 전세난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어떤 게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주 수요와 입주 수요는 다르다.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에 비해서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다 뭐 10매덕씩 하고 전세 가격도 그에 준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로 나오는 수요가 새 아파트의 어떤 입주 수요가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기존 세입자들이 뭐 한 1억 5천 정도의 전세로 살고 있다가 새 아파트에 뭐 한 7억, 8억짜리 내지는 뭐 10억 이상의 전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주 수요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다세대라든가 빌라 같은 경우 이제 그 전세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의 전세 가격이 너무 높으니 차라리 그렇다면 경기도권 신도시로 가자. 특히 입주 물량도 지금 경기도권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수요가 생길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전체 시장은 국지적으로는 강남 같은 경우도 그리고 아주 일시적으로 그 전세난이 날 수도 있지만 전체로 보면 경기도권 입주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분산이 되면서 올 한 해 전체 시장은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뭐 이제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추서님이 전세가가 안 오른다고 그랬는데 집이 없어요 그러는 사람이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지적으로는 항상 네.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아실 수 있지만 전세 가격은 이미 안정세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것은 입주 물량 때문이다. 뭐 이 정도로 보셔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잠실 5단지 재건축안 내달 17일 도계위 본회의 심의. 기사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제가 조금 단순하게 설명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서울시에서 도계위 본회의 심의는요. 매주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 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한 달에 2번 하는군요. 그렇죠. 1, 3주 수요일 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는 셋째 주 수요일이 19일이에요. 네. 19일 날 도계위 본회의 심의를 하려면 하려고 하니까 12일 날 현장 실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일 날 현장 실사를 했는데 지적 사항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적 사항을 수정하려면은 19일 날 그 승인을 올리는 건 심의를 하는 건 힘들고요. 그래서 다음 주 5월 첫째 주 수요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날은 또 석가탄신일이어서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셋째 주 수요일로 넘어가니까 그 4월 12일 날 현장 실사한 내용을 5월 17일 날 상정이 유력하다.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일까지면은 이달 내에 잽싸게 이렇게 수정해 갖고서는 다시 제출하면 안 될까요?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잠깐 그러면 같이 보실게요. 네. 4월 12일 날 현장 실사를 했다고 해서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사항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시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걸 수정하라라고 하는 뭐 그런 시간도 있을 거고요. 지적사항이 뭔지는 알지만 그거를 공문으로 그렇죠. 또 받아야 현장에서 처리를 입으로 한 걸 가지고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공문으로 네. 나가야 되는 뭐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거고요. 또 지적사항 내용을 잠깐 보시면 크게 두 가지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종상향 50층 주상복합 4개 동에 대해서 컨벤션이나 전시 공간 할당이 부족하다. 그리고 도로 계획과 교통 대책에 대한 문제를 내놔라는 그 첫 번째 지적사항이고요. 네. 두 번째는 준주거 지역과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구분하는 도로의 성격을 도시계획 도로로 할 거냐, 단지 내부 도로로 할 거냐를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6천 세대가 들어가다 보니 세대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뭐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적사항이. 네. 어떻게 19일까지 가능할까요? 이런 지적사항을 수정하는 게? 어렵겠네요. 네네. 지적사항이 사실 어려워서 아무리 빨리 해서 뭐 이제 5월 첫째 주에 낸다라고 해도 이제 또 그날이 말씀드린 것처럼 석가탄신일이다 보니까 셋째 주 수요일인 5월 17일 날 상정이 유력하다라는 기사이고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뭐 1, 2주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고요. 그 전체적인 일정이 어려워졌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특히나 이게 지금 사업 시행 인가나 이런 게 아니라 건축 심의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네. 뭐 실질적으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은 이제 거의 힘들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뭐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업 시행 인가면은 몰라도 건축 심의를 받고서는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관리처분 신청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냉정하게 말하면 사업 시행 인가를 지금 받았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정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시공사 선정해야죠. 그리고 조합원 평형 신청 같은 경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정인데 건축심의라고 하면 네.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거는 뭐 밖에서 보는 상식적인 생각이고요. 네네. 조합원들이나 뭐 해당 그 단지에 이권이 개입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네네. 최선을 다할 것이니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지적사항 두 가지는 근데 꽤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대책은 다들 우려했던 바이고요. 그렇죠. 왜냐면 네. 지금도 항상 잠실역 사거리는 많이 막히니까요. 네네. 이게 이제 세대가 늘어나게 되면은 더 엉망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봤을 때 그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그러니까 지금 마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무슨 기능이냐 무슨 시설이냐 그런 이해가 부족한 편이라서 서울시에서 그 광역 중심 기능 마이스 시설을 넣어야지 종상향을 해준다라는 게 이 잠실뿐만이 아니라 여의도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여의도에도 네. 당연히 그래서 해당이 주민들이 그 마이스 기능을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50층을 받을 수 있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했을 때하고 네.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하고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를 갖다가 50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네. 4개 동에 대해서 50층 받으면서 뭐 대가로 이렇게 내줘야 될 부분 그리고 네. 대가로 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큰 문제는 시간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양쪽에 핑퐁하면서 시간을 소요한다라는 게 이제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예 마이스를 포기하면 안 되나요? 근데 지금 와서 50층을? 포기를 한다고 하면 네. 그걸 또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야죠. 아, 처음부터 그럼 또 다시 설계부터 바꾸고 그렇죠. 뭐 그런 과정이 그래서 다시 그거는 들어가는 굉장히 거군요. 어리석은 것이고요. 네. 지금은 이 내개동 그리고 또 내개동을 함으로 해서 50층을 가졌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 뭐 자긍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지금 기존의 안으로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행운을 빕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재건축 사업 좌절 위기 10만포 15차 정상궤도. 10만포 15차라고 하면 반포권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가 10만포 1차부터 27차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차 얘기하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차수가 높으면 저쪽 잠원동 쪽에 가 있는데 15차가 특이하죠. 네, 15차 같은 경우는 입지를 잠깐 보실게요. 네. 이번에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크로 리버파크와 바로 맞닿은 단지예요. 네. 그리고 이 길 건너는 레미안이고요. 레미안의 길 건너편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지는 대로를 끼고 있고 10만포역 바로 앞으로 뭐 강변 조망권은 못 가지고 있지만 아주 뭐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이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가 5층이에요. 5층 재건축이고 또 평수도 40평대, 50평대, 60평대가 있어서 아주 대형 평형인 거예요. 네, 작은 평수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180가구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거의 673가구, 그러니까 700가구 가까이 늘어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가구가 거의 뭐 한 450세대 정도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건 뭐 1+1보다도 심하네요. 완전 지붕 깡패네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지붕 깡패가 바로 이제 그 신반포 15차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2015년 9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가 조합 설립 무효 판정을 받았어요. 조합원들끼리 소송에 의해서. 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 됐겠어요. 그런데 조합원들끼리 이번에 서로 합의를 해서 그 소를 취하했다. 뭐 이제 이런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네. 정상 궤도로 오르게 됐다. 뭐 이제 이런 기사입니다. 예, 무슨 소송이었는지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신반포 15차에는 상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상가 소유주분들이 있는데, 이게 새롭게 재건축을 하면서 상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쓰다 보니 그럼 아파트로 적정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금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희망사항에 미치지를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그냥 조합 나름대로 일을 끌어다 보니까, 네. 끌고 가다 보니까 그런 소송이 생긴 거고요. 조합 설립 무효까지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말 관리처분 신청이 워낙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네. 지금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물 건너 간다는 위기감이 그 조합이나 소송을 거신 분들이나 작용을 해서 그렇죠. 지분 깡패일수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게 되면은 내야 될 세금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커지죠. 예, 그래서 그 조합과 소송자들 간에 합의를 해서 소를 취하했다. 아하. 예,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 실질적으로 네. 그 10만포 15차 같은 경우에는요. 180가구에서 일반 분양이 약 이제 450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단지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단지이긴 하나 5층에 40평, 50평, 60평대이다 보니 네. 가격대가 뭐 정말 예, 예. 뭐- 안 그래도 그때 이게 조합이 엎어졌다라는 표현을 맞아요 써야 되나요? 그때 뭐, 예, 예. 그 이후에 혹시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실망 매물 같은 거 이 기대하면서 몇 달 동안 제가 살펴봤던 게 보셨어요? 관심 있었는데 있게? 예, 예. 근데 일단 금액도 커서 쉽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매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5층 재건축에 4, 5, 60평대 뭐 20억, 30매덕씩 막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주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반응이 굉장히 느리세요. 아,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젊으신 분 개념에서 여기를 보신다고 하면 네. 차라리 나중에 일반 분양 쪽을 노리시는 게 아, 훨씬 더 좋지 조합원으로 않을까? 들어와서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느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관건은 뭐냐면은 그 취소될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서울 그 2015년 9월에 그러니까 서류가 사업 시행 인가에 관련된 서류가 구청에 제출이 됐어요. 근데 제출이 된 상태에서 조합 설립이 무효가 돼버리니 네네. 구청에서는 그걸 심사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상황이 여지까지 유지가 됐고요. 아, 그래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다시 서류는 이미 만들어서 들어간 상태에서 네. 구청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시에 올리고 그렇게 돼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이제 관리처분 신청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일반적으로 2, 3천 세대급만 돼도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정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공사 선정, 조합원 평형 신청이라는 큰 벽이 있어서 네.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겨우 18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으쌰으쌰 하면은 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그런 단지이기도 합니다. 여름 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수 있다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이 워낙 좋은 단지여서 네. 그런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근데 또 하나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워낙 많다 네. 보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관리처분 신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도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그래서 근데 그 강남의 어르신들은 굉장히 다 아실까요? 네, 아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싶어요. 이제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그럼 너무 급해, 너무 빨리 해야 돼라고 하면 세대수가 180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지도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사진 잠깐 보시면요. 10만포 15차 앞에 있는 그 플랜카드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 소치하가 완료됐고 조합원들의 염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 뭐 이제 이런 플랜카드가 단지 앞에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이 조합장님이 근데 그 이후에 또 해임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이 전체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로 보는 게 이제 조합장님이 해임되셨고 네. 새로운 조합장님을 뽑아야 그 다음에 이제 추진을 일정이 할 수가 추진되는데 있으니까. 아까 제가 잠실 주공 5단지에서 보여드렸지만 벌써 5월 17일까지는 부킹이 끝난 거 아니에요. 골프로 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벌써 6월 그리고 또 낸다고 바로 심의가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본회의에 다 올라가서 또 뭐 교통 영향 평가 뭐 이런 것들이 돌출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쉽지 않은 일정이 될 것이다. 180세대라 하더라도 그럼 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어렵지만 네네. 그 세상 살다 보면 네, 뭐 네. 의외의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그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다섯 번째 마지막 기사입니다. 개포 8단지 최고 35층 재건축 확정. 추서님이 사랑하시는 개포 8단지 소식입니다. 조합이 없어 100% 일반 분양을 하는 알짜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개포 8단지 공무원 아파트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4월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이 공무원 아파트 부지에 대한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개포 8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다뤘죠, 그동안. 그래서 2015년도에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GS건설의 컨소시엄이 1조 2천억 원에 매입을 했었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한 2천 가구 되는데 그중에 임대가 300가구 정도 되니까요. 음흠. 여기는 지금 조합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거기서 보니까는 거주하던 공무원들도 이미 다 이주 나갔고요. 맞아요. 이주도 굉장히 편했고요. 네. 다른 곳보다 이주도 편했고 조합이 없다 보니 뭐 사업도 아마 잔금만 내면 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 측은 5, 6개월 안에 지금 사업 승인 받고 빨리 일정 끝내고 11월 달에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네. 아주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조금 늦어지면 내년 초 정도면 일반 분양에 그렇게 큰 일정 흔들림 없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아래 보시면 평당 4천 글자 보이시죠? 이거는 현대건설 측에서 한 말은 아니고요. 네. 인근의 이제 공인중개업소에서 이런 그 레미안 루체하임이 뭐 3,73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이게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니 개포 8 같은 경우는 뭐 4천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그 브리핑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평당 4천이 인근 중개업소의 말로 그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보는 거 아닐까요? 근데 작년에 시장이 핫할 때 네. 이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언급됐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1조 2천억 원의 땅을 샀을 때 네. 그래도 최소한 4천만 원은 받아야 뭔가 남는다라고 네네. 이제 그렇게 많이 땅값이 얘기가 워낙 나왔었고요. 비쌌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지자 4,500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조금 더 좋아지자 5천에 주상복합 뭐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다가 네. 이제 12월, 1, 2월 달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다시 이제 그 분위기를 보고 있는 거고요. 아, 결국은 최종 종착점은 분양할 당시에 어느 정도 분위기냐, 뭐 네, 이거에 그렇겠네요. 따라서 예, 분양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미리 뭐 앞서서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개국 방송, 첫 방송 한 주의 부동산 소식 잘 보셨나요? 개국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쓸만한 저 개국 공신인데요. 축하드립니다, 개국공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기사 중에 그 신반포 15차의 재건축 부활 소식과 그리고 개포 8단지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올 것 같다는 전망이 매우 반가웠습니다. 둘 다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기존의 네. 그 강남 아파트에 비하면.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또 높아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워낙 위치적으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이라 보니 가격이 너무 높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전반적으로 진정세, 안정세인 분위기 속에서 괜찮은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요. 네. 추사님은 어느 기사가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요, 뭐, 기사가 너무 주옥 같아서 아. 모든 기사를 너무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왠지. 네네. 저희 노력한다고는 했는데 첫 방송이라 미흡한 점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좀 더 정돈된 모습으로 좀 더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